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학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1번에서 3번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1번에서 3번 쪽에서 필기한 부분이랑 이런 것들 확인해 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번에서 3번 혹시 풀었다? 한 명. 자, 저랑은 문학을 진행하게 되고요. 문학 쪽에서 10쪽입니다. 문학 쪽을 진행할 거고요. 10쪽 진행을 합니다. 10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나 부분에 B까지 진행을 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남은 부분 읽어보고 한번 문제 풀어보라고 했는데 남은 부분 읽어보고 문제 푼 친구도 있고 안 푼 친구도 있는데 네, 지금 마지막 부분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갑시다. C부분부터 해서 가도록 할게요. 나뭇가지에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인 양 뭐뭐같이 무슨 법이 사용됐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지구법 일단 사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감기는 햇살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시면 이 햇살은 그 봄의 이미지와 연결이 되고 햇살을 통해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죠?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면 그 식물들이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햇살은 자연의 생명력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 햇살을 나뭇가지에 이렇게 햇살이 안겨지는데 그걸 마치 코일이 감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저 코일 같은 경우에는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냐 하면 자석이나 이런 거에 코일을 막 감아 놓으면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면 거기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순간 모터가 돼요. 동력기가 됩니다. 발전기라기보다는 전동기, 그쵸? 전동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연의 생명력이 코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으로 갖다가 변환이 되느냐 하면 어떤 기계의 동력으로 갖다가 연결이 돼요. 생명력이 기계의 동력. 왜냐하면 기계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기이자 그 전동기인데 그것이 기계에다가 마치 뭘 부여해주는 것처럼 기계가 움직일 수 있게, 움직이지 않던 것을 움직이게. 은성아, 기계가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게 되니까 마치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이 기계의 동력과 연결이 돼서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저 햇살을 따라가면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가 보이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서 전동기로 갔다가 이어져요. 햇살이 코일처럼 나뭇가지에 이렇게 감겼는데 그 코일이 전동기가 된다. 그래서 이 나무가 무엇을 가지게 되는 느낌이냐 하면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느낌을 얘기를 합니다. 전차바퀴 기념물 하나만 딸랑 남은 전차기지터. 뭐 다른 시였다면 뭐 쓸쓸함 뭐 아니면은 뭐 고적함 뭐 이런 식으로 갖다가 가겠지만 이건 그건 아니고 그냥 바퀴는 그냥 하나 남아 있습니다만 요 부분이 중요해요. 레일은 사라졌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레일을 따라. 거기 표현을 보면 사라졌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라졌는데 사라지지 않았대. 무슨 법이 사용되겠죠?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그렇죠. 모순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법이 되겠죠. 역설적 표현. 이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레일이라는 건 이 전차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떠한 그 선이에요. 그쵸? 선인데 그거는 없어졌어. 그래서 그 위로 전차가 달리지는 못하지만 이 전차를 통해서 아까 전에 2연에서 지난 시간에 2연에서 뭐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뭐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나와 아버지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라는 세대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걸 따라 바퀴를 굴리는 힘을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이 바퀴를 굴리는 힘은 결국 동력이자 생명력이에요. 바퀴를 굴리는 힘이라는 거는. 지난밤 내리치던 천둥번개도 쩌릿쩌릿. 자, 쩌릿쩌릿이라는 건 이제 소리 혹은 모습을 흉내낸 말들을 뭐라고 하죠?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의성어, 모습을 흉내낸 말을 의태어라고 하는데, 그걸 묶어서 오징어 말고 음성상 징어.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성상 징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생동감입니다. 그리고 굳이 쩌릿쩌릿이라는 전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자연의 생명력과 그 전차라는 기계가 전기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떻게든 이어가고자 만든 그러한 이미지의 연속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 천둥번개도 쩌릿쩌릿 저 코일을 따라가서 동력을 얻진 않았는지, 사실 천둥번개는 자연현상이에요. 자연에너지야. 근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코일을 따라갔기 때문에 동력을 만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속 연관을 짓고 있어요. 뭐와 뭐를? 자연의 에너지와 이 전차라는 기계적인 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 한량, 두량, 목련이 떠나간다. 자, 이 한량, 두량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차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차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그 탱크 전차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의 뭐 기차나 지하철이나 그것처럼 생긴 게 이제 도심에 돌아다니던, 유럽에도 지금 있는 그러한 녀석들인데, 이게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이게 1량, 2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떠나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에서 목련이 뭐라고 얘기했죠? 1년에서 맨 처음에서 목련이 도착했다 라고 했어. 여기에 전차가 도착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얘는 또 다른 역으로 떠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떠나간다라는 표현은 1년에 있었던 도착했다랑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고 나서의 모습이야. 도착했다를 제가 지난 시간에 목련꽃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피었다. 개화라고 했어. 그래서 목련꽃이 지금 떠나간다라는 건 꽃이 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떠나간다라는 건 목련의 낙화를 얘기하는 거죠. 꽃이 지는 거예요. 꽃들이 전차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든다. 꽃이 손이 있어요? 막 손을 흔들면서 안녕 빠이짜이찌 하는 게 있어요? 없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오케이. 의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 꽃 전차를 따라가면 어머니, 아버지 신혼 첫밤을 보낸 동네 온천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 신혼 첫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혼이라고 하는 거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뭐가 시작이 되죠? 결혼을 통해서. 예, 그렇죠. 사람이 시작되기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으로 묶이는 순간이죠? 그렇죠. 가족으로 묶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존재할 수 있었어? 그렇죠. 이 화자인 나가 존재를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가족 공동체의 출발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목련, 봄에 핀 목련꽃을 보면서 목련과 그 다음에 그 목련이 피어있는 전차 기직관에서 전차와 관련된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나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나와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경험을 끌어올림으로써 그 봄의 생명력과 그 다음에 이 공통된 경험을 통한 세대 간의 연결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그려냈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근데 태어나다라는 것들이 다 생명력이잖아. 가도 공동체의 생명력, 생동감을 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스타일의 시는 아니에요. 표현은 되게 좋기는 하지만 뭔가 전해주는 게 저는 좀 전해받는 게 딱히 없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니까 패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쭉쭉쭉 해서 진행이 되고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푸신 분들은 채점을 하시면 되고 안 푸신 분들은 저랑 같이 풀어보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죠. 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음성상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가에서는 어디에 있죠? 얼룩덜룩 그 다음에 울긋불긋 있어요. 근데 이 얼룩덜룩하고 울긋불긋이 동적 이미지를 부여하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얼룩덜룩 울긋불긋이라고 했죠? 그거는 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단절, 분열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번은 가가 안 돼서 안 돼. 꺼져. 2번 구체적 사물을 매개로 한 상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매개체, 시상을 건져내는 매개체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가에서는 뭐가 있어요? 제목에 드러나죠. 가에서는 뭘 보고 작품 지도예요. 나에서는요. 뭘 보면서? 목련이랑 전차를 보면서. 오케이. 그쵸. 답은 2번이 됩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에서만 드러나죠. 가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 길러 왔단다 라든지 아니면 이유가 아니란다 라든지 이렇게 말을 거는 듯한 것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에서만 나오고 동일한 시행의 반복은 응 안 나와. 가건 나건 다 안 나와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간 이동은 둘 다 안 나와. 공간에 관련된 얘기는 나에 나오지만 공간 이동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 오케이. 자 2번 문제 제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좀 신경을 쓰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제처럼 보기 박스가 있는 문제를 먼저 푸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보기 박스를 통해서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모의고사 볼 때 문학 작품에 있어서 엮여있는 문제 중에 보기 박스가 있으면 그것부터 읽고 네 문제를 가는 게 좋습니다. 지문을 읽는 게 좋습니다. 할게요. 지도는 영토와 국경의 존재를 드러내고 육지와 바다, 국가와 국가 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가는 지도, 지구와 같은 지리적 표상을 다루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면서 이를 1930년대 제국주의 치하. 자, 제국주의 치하 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1930년대면 우리나라 무슨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의 화자는 지도를 보며 민족 공동체의 차원에서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자 했던 의식은 저항의식인 거야. 왜? 지구는 둥글고 하나인데 왜 서로 분열을 하고 침략을 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역사를 만드느냐 라고 언급을 해요. 그게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있죠? 지구는 원래 한 덩이 푸른 석류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덩이가 중요해. 하나, 융합, 통합. 그쵸? 자, 그래서 가의 화자는 지도를 보며 민족 공동체 차원에서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의식을 세계 공동체 차원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류 평화에 대한 소망. 인류 평화. 그렇죠. 원래 하나였다. 싸우지 좀 말자. 분열하지 말자. 단절되지 말자. 1번 화자는 바다를 국경이 있어본 일이 없는 하늘과 유사하다고 인식하다. 그쵸. 푸른색이라는 색깔도 하나의 색채 이미지만 나왔었고 국경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바다나 하늘이나 분열이 돼서 분열되지 않았어. 분열되지 않았어. 오케이. 맞고 2번 화자는 바다와 육지를 대비하여 육지가 바다를 담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바다는 푸른색 하나인데 육지는 얼룩덜룩하고 그 다음에 울긋불긋하고. 오케이. 3번 조선과 인도가 왜 이리 많으냐. 조선과 인도는
뭘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식민지배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대유법이 사용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 맞고요. 4번 화자의 외로움은 지도의 울긋불긋한 색채를 더 이상 울긋불긋한 색채를 즐기지 못한다는 것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울긋불긋할까? 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을까?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나뿐이라서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A 보시면 3번 보시면 A에서 D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요런 문제는 제가 그 C를 분석을 할 때 A, B, C, D에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만 적용을 하면 돼요. 자 A에서 제가 적어드린 것 중에서 도착했다를 개화로 봤다라고 했고 방금 전에 D에서 떠나간다를 낙화로 봤다고 했죠. 그렇다면 A의 목련이 도착했다 해서 D의 목련이 떠나간다로 이어지는 시상전개는 자연의 흐름. 당연히 꽃이 피면 그게 1년 12달 365일 내내 펴 있어요? 언젠가는 져요. 그래야 다시 이파리가 다시 무성해지고 그리고 겨울이 다시 오고 겨울이 오고 나서 다시 봄이 왔을 때 다시 꽃이 핀다라는 얘기예요. 자연은 어떻게 되니까? 돌고 도니까 순환되니까 그걸 보여준다. 맞고 2번 A의 전차 기지터는 나의 나들이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나들이를 이어주면서 B 부분 제가 얘기했던 게 뭐죠? 그렇죠. 세대의 연결. 무엇을 통해서?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오케이. 똑같이 나와 있잖아. 2번 꺼져. 3번 C의 나뭇가지의 코일처럼 감기는 햇살에서 나무 어딘가에 숨은 전동기를 떠올림으로써 얘기했어요. 햇살이 코일에서 전동기로 되는 건 자연의 생명력을 기계의 동력과 연결시킴으로써 자연의 생명력을 환기한다 라고 했죠. 완전 성명이야. 꺼져. 4번 C. 하나만 남은 전차 바퀴에서 한량동량 떠나가는 목련으로 이어지는 시상전개는 기계 문명에 의해 사라지는 자연물에 대한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1도 없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학 부분에서 이제 국어는 2점짜리 문제 아니면 3점짜리 문제예요. 보통 3점짜리 문제는 어렵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페이크예요. 되게 길어서 애들이 읽다가 대충 풀어서 틀리지 문제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쉬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시 분석하면서 언급한 것만 확인했으면 이거는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되게 난이도가 낮아. 그런데도 3점을 준 이유는 선지들 길이를 보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길죠. 그러면 애들이 읽다가 헷갈리거나 아니면 읽다가 그냥 좀 에이씨 왜 이렇게 읽는 게 길어 그냥 대충 해야지 라고 해서 버리게 되는 것을 감안하고 3점을 부여한 겁니다. 놓쳐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라는 3점은 먹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갑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4에서 6번 문제 그 지문 확인을 할 텐데 보시면 지금 혹시 교무실에 선생님이 있으면 그 외출증 끊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전에 쉬는 시간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깜빡을 해가지고. 몇 시에 들어오죠? 2시? 네. 오케이. 유리창이라는 작품이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여러 번 만나봤을 수도 있을 만한 작품인데 이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은요. 정지용 시인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내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을 노래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 일단 이 유리창이라는 것에서 건져낼 수 있는 중이죠. 이중적 이미지를 하나 확인할게요. 자, 뭐 블라인드가 다 내려가 있는데 유리창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 일단 유리창을 통해서 여기와 저기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고 단절이 돼요. 근데 벽이 아니라
유리창이다 라는 것을 보면 유리창이니까 어떻게 돼요?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밖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창을 통해서 어떤 소통 혹은 아니면 연결도 돼요. 되게 웃기죠? 전혀 다른 의미의 것이 하나의 소재에 엮여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제 쪽을 보시면 문제에 그 5번 문제, 6번 문제와 엮여있는 보기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기 지문을 먼저 보시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소재가 지닌 속성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는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속성을 통해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가라는 작품을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이 가 작품은 자식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는 투명하다 라는 것과 차단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구나 라는 그 두 가지를 요걸 읽으면서 건져내셨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건져내고 나서 계속 그 다음에 나는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생명을 이어가고 생의 터전이 되어주는 모습을 그거 하나, 느티나무는 생의 터전이 되어주는구나, 생명력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 보기 지문에서 건져내셔야 된다 라는 얘기죠. 보기 지문에서 좀 건져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스스로를 태우고 불을 피우며 온기를 품는 아궁이의 속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에서는 느티나무를 아궁이에다가 비유해서 연결짓고 있구나 까지도 시를 아직 읽지 않았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유리와 아궁이는 각각 단절과 소통,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주제의식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리하고 아궁이는 무엇을 형성하고 있구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구나 까지 건져내셨다면 이렇게 작품으로 갔다가 와서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갈게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여기 유리가 유리창이고요. 이 유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소통과 동시에 단절인데 누구와의 소통과 단절을 얘기하냐면 죽은 아들이에요. 단절의 매개체가 되는 이유는 내가 보고 있는 유리창 너머, 유리창 밖에 아들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승이 되는 거고요. 그 유리창 밖은 저승이 되는 거예요. 단절이 돼 있어요. 근데 단절이 돼 있다 하더라도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누구를 추억할 수 있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 죽은 아들을 떠올리고 추억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이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이 차고 슬픈 것이라는 것은 표면적 의미로는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겨울에 유리창 옆에 있어가지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가 서려요? 표면적으로는 입김이 서려요. 근데 이 입김 같은 경우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한숨과 연결이 되어 있죠. 뭐냐? 설마 지금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이 유리창을 보면서 이 유리창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유리창을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면에는 깊은 한숨과 연결되는 어떤 슬픔의 정서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른거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열없이 붙어서서 열없이라는 건 그냥 기운 없이 혹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런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다거린다. 이 언날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입김의 이미지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날개. 파닥거린다. 자, 이 날개는 나중에 저 뒤에 산세랑 연결이 될 테니까 그걸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파닥거린다 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동적인 이미지죠. 파닥파닥거리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아른거린다도 동적 이미지가 돼요. 아, 뭐 너무 아픈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가 동일시되고 있느냐면 저 뒤에 나올 자, 요 부분이 뭘 이어주는 거냐면 여기 입김과 그 다음에 저 뒤에 나올 산세를 이어줘요. 네, 입김의 모습이 산세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세가 뒤에 먼저 조금 스포를 드리면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 너는 폐혈관의 채로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다면 그 산세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이미지를 갖고 온 건데 그렇다면 입김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음이 쭉 연결이 되고 있죠. 유리창에 어른거리는 입김을 통해서 죽은 아들을 떠올리고 있음이 연결이 되는 거야. 그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자, 한번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웠다가 또 보고 지웠다가 또 보고 하고 있어요.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행위의 반복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느냐 하면 어떤 죽은 아들에 대한 미련 혹은 아니면 죽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죠. 뭘로라도 보고 싶은 그 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나 아니면 입김의 모습으로라도 보고 싶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자, 이제 뭐 창문을 보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뭐가 왔어요? 밤이 왔어요. 근데 이 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느냐 하면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자, 그것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서 부딪히고 물먹은 별이. 자, 밤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낮이니까 유리창 밖에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은 블라인드로 쳐놨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자, 원래 보이는데 밤이 오면 바깥에가 온통 깜깜하면 유리창에 뭐가 보여요? 그렇죠. 내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요걸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물먹은 별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진짜 하늘에 떠있는 별일 수도 있지만 물먹은 별이라는 건 그 유리창에 비친 나의 가장 반짝 빛나는 부분 어디야? 그렇죠. 네. 어느 반에서는 대머리가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그쪽이 빛나는 게 아니라 눈이야. 눈이 빛나는데 물먹은 별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눈에 눈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눈물 어린 화자의 눈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을 잃은 슬픔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그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밝힌다. 왜 보석이에요? 보석은 뭐 가치가 없고 후집니까? 아니면 굉장히 소중합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그 물먹은 별이 보석처럼 박혔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눈을 통해서 유리창을 보고 있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누굴 보고 있으니까 죽은 아들을 보고 있는데 그 기억이 그 대상이 나에게 보석같이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자는 계속 무슨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유리창을 바라보는 행위, 그리고 이 비를 서리면 닦고 서리면 닦고 보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 자,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그 행위는 무엇을 위한 것이죠? 죽은 아들을 떠올리기 위함이죠.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봤을 표현입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외로운데 황홀하네. 혼자라서 걔 김어디예요?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로운데 황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둘이 사실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무슨 법이죠? 그렇죠. 역설적 인식이 있는 거죠. 역설법. 이 사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하면 외로워. 왜 외롭냐 하면 지금 곁에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외로워. 근데 황홀한 이유는 뭐예요? 이 창문 닦는 행위를 통해서 유일하게 누구를 떠올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야, 이게? 죽은 아들을 떠올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야. 그래서 외롭지만 황홀하다라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모순 형용을 사용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그냥 뭐 많이 아파서라든지 아니면 뭐 안타깝게도 죽어버렸다라고 하지 않고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는 것을 통해서 아들의 사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인이라는 건 죽은 원인이야. 사망 원인. 폐혈관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뭘로 갔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폐 질환으로 갔다가 죽었어요. 폐결핵으로 사실은 죽었는데. 자, 이것을 밝힘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죽었대.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더 비극성을 심화해요. 이렇게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부분에서 이제 영탄적 어조인데 긍정적인 영탄적 어조 아니에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거 아니야. 여기에서 영탄적 어조인 아는 무엇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야? 비통함과 비애함이 터져나오는 느낌이야. 결국은 너를 만날 수 없는 그 먼 곳으로 가버렸구나. 나는 너를 더 이상 볼 수가 없구나.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비통함이 터져나오는 영탄적 어조예요. 자, 이 비통함을 언급을 하고 나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가 버렸구나. 자, 아까 전에 얘기한 이거 어떻게 있지?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그 산새가 여기에서 나와요. 연결이 됩니다. 저 날개가 차고 것과 산새를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차고 슬픈 것은 산새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산새는 그렇다면 내가 보고자 하는, 보고 싶어 하는, 하지만 연결될 수는 없는 죽은 아들의 이미지인 거예요. 죽은 아들과 연결되는데 산새는 뭐 겁나 강인한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되게 작고 연약한 느낌입니까? 그렇죠. 중세국어 혹시 1학년 때 여러분들 1학년 때 중세국어 잠깐 뭐 진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나 이런 데서. 자, 거기 보시면 오타가 아니에요. 거기 시옷이 이상하게 껴있어요. 이 시옷은 훈민정음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배웠을 텐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랏 말씀이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나랏 할 때 그 시옷이 무슨 의미였죠? 그렇죠. 관용적 조사 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산의 새인 거야. 산에 사는 새. 근데 요거는 약간
한 중의적 표현으로 이거는 조금 더 확장된 해석입니다만 왜 굳이 산새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죽은 새의 반대인 산새로 갖다가 해서 이 아들이 이 작고 연약한 존재가 내 곁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내 곁을 떠나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거다라는 그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이 유리창을 통해서 언젠가는 혹은 아니면 언제라도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떠올릴 수 있고 추억할 수 있고 만나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확장 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되게 어떤 느낌이에요? 죽은 아들에 대한 추억, 기억, 소통을 하고자 하지만 단절되어 있는 유리창. 하지만 그것을 볼 수밖에 없어. 왜? 유일하게 거기에서 아들을 떠올릴 수 있고 추억해낼 수 있으니까. 계속 어떤 느낌이에요? 다 슬픔과 연관되는 정서가 기반이 되어 있는 작품이구나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작품 보도록 하죠. 정리가 다 되셨으면 아니 뭐 3개를 다 쓰셨어. 전 시간에 수학 시간에 뭐 되게 많이 쓰셨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뭐지 왜 아무도 안 묻지? 자, 보시면 뭐 여러분은 한자랑 잘 안 친하겠지만 이 제목이 성느티나무인데 이 성자가 무슨 성자죠? 이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그렇죠. 이 성은 세인트예요. 성스럽다라는 얘기죠. 느티나무를 성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성스럽다라는 표현은 어떤 존재한테 쓰죠? 사람한테 써요. 그러니까 일단 제목에서부터 일단 하나가 딱 드러나. 느티나무를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 기법을 사용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지민아. 자, 그래서 이 부분 의인화 기법이 기반이 되는 작품이겠군 이라는 거 하나 건져놓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지만, 자, 요 속이 검게 타버린 고목이 뭐냐 하면 지금 화자의 관찰 대상이자 뭐 이제 이 작품을 창작하게 된 모티브가 되겠죠. 창작 모티브가 돼요. 근데 요 녀석이 어떻게 보입니까? 속이 검게 탄 나무를 보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저 나무 버리자고 죽었네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죠. 뭐 번개를 맞았든지 아니면 뭐 그 산불이 옮겨붙다가 말아서 그 부분만 탔는지 모르겠지만 속이 시커멓게 탄 나무를 보면서 와 내년엔 저게 막 새 잎이 막 나고 그러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저 나무 죽었네 나중에 베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청년 덕산리 느티나무는 올봄도 잎을 내었다. 요 부분 올 봄에는 저 녀석이 죽어서 이파리를 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올 봄에도 잎을 내었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죠? 이 느티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에 대한 얘기예요. 끈질긴 혹은 강인한 생명력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더라. 세상에 놀라워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며. 자, 잔가지 끝으로 하늘을 밀어 올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인화되어 있어요. 나무가 하늘을 이렇게 부처인접하고 있지는 않겠죠. 근데 뭔가가 밀어 올라오면서 라는 느낌이야. 뭐가 밀어 올라오면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렇죠. 새싹이에요. 새싹의 이미지를 그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밀어 올리며 그는 이것 봐. 느티나무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 그라고 인칭대명사를 쓰고 있어. 사람이 아닌 것은 사람인 것처럼. 오케이. 의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 그루 용수처럼 지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자, 이 아궁이 네모 쳐놓으시고요. 이 아궁이가 아까 전에 우리가 5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보기 부분 같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보기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궁이는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죠?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가져요. 아궁이와 이 나무의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속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 시커멓게 타 있다라는 거. 아궁이도 그 안에 계속 불을 떼기 때문에 시커멓게 다 타 있어요. 근데 이 아궁이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땔감을 태워서 집에 온도를 대표함으로써 사람이 겨울에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생명유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줘요. 자기는 시커멓게 탔지만 생명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가치들을 계속 생성을 해내요. 밥을 생성을 해내요. 온기를 생성을 해내요. 그것처럼 이 느티나무도 속이 시커멓게 타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새싹, 새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이 느티나무랑 뭐가 연결이 되는 거야? 아궁이랑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볼게요. 그 아궁이에서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 한 번 꺼낸 게 아니라 자꾸만 꺼낸대.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 어떻다라는 얘기죠. 생명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생명. 연속성과 이어져요. 번개가 가슴을 쪼개고 지나간 흔적을 안고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군요. 이 느티나무는 뭘 맞아서 이 속이 시커멓게 탔어? 번개를 맞아서 속이 시커멓게 탔어. 그렇다면 번개를 맞아서 속이 시커멓게 탔다라는 것은 이 나무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위기와 시련이었겠죠. 근데 그 위기와 시련을 이 느티나무는 어떻게 해내고 있어? 새싹을 피워냄으로써 극복해내고 있죠. 오케이. 그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군안을 이제 받고 있는 느낌이죠.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자, 요 부분. 저렇게 눈부신 잎을 피워내다니 라고 하면서 어떠한 어조를 가지고 있죠? 와, 놀랍다 라고 하는 그렇죠. 감탄, 영탄적 어조가 되겠죠. 경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거 100%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생명이 있고. 자, 시커먼 아궁이 하나 들여놓고 그는 오래오래 제사를 다려서 내놓는다. 근데 자기 희생적인 태도인 거죠. 제사를 다려 내놓는다 라는 거는. 자기 희생적 면모도 가지고 있어. 낮에 새와 밤에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새들어 사는. 그거 동그라미 칠게요. 낮에 새, 밤에 새, 다람쥐 일가. 얘들이 이 느티나무를 뭘로 삼고 있어? 보금자리로 삼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무는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생명도 어떻게 해주고 있는 느낌이죠?
품어주고 있는 느낌. 표용력, 포용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상태 안 돼. 자,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는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으는 그 검은 아궁이에는 이 부분 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온다. 모든 빛이 모여서 불타니까 없어져 버리는데 불타고 모든 빛이 다시 나온대요. 일단 역설적 인식과 동시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궁이의 이미지 소멸과 상상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줄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까마귀가 깃들었다 날아간 자리에 검은 울음 몇 가지가 뻗어 있기도 하다. 자, 까마귀가 있다가 갔다고 해서 이 까마귀의 검은색이 거기에 남아있을 리는 없어요. 근데 이 검은색 이미지를 언급을 한 이유는 거기에 아직 여전히 뭐가 있기 때문이죠. 느티나무가 번개 맞은 곳이 까맣게 타있는 그 흔적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는 새처럼, 자, 요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는 뭘 비유한 거냐면 느티나무를 비유한 거예요. 왜요? 새는 사실은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날아오를 수는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느티나무는 무엇을 땅에 내리고 있죠? 나무니까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땅에 묶였다라는 표현과 연결되는 거고, 날아오른다라는 거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는 데다가 계속 뭐가 밀고 올라와? 새싹이 밀고 올라와. 그렇죠. 그 이미지랑 연결되는 거야. 그런 새처럼 덕산리 느티나무는 푸른 날개를 막 펴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푸른 날개가 결국 새싹과 연결이 되는데, 이 새싹이 가지는 이미지는 뭐인 거죠? 그렇죠.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왜 성느티나무라고 했느냐 하면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고 생명력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자기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품고 있는 굉장히 자기 희생적인 면모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